반갑습니다. 오늘은 37강 마이크 켜졌나? 오늘은 37강 이동평균선 1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은 수렴과 확산이라고 일단 달기는 했는데, 수렴과 확산이지만 거의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보는 어떤 진리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일단 제가 부제로 이렇게 달아왔어요. 1. 여러분은 당신은 이동평균선을 왜 사용하는가? 두 번째, 이동평균선은 철저한 불행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동평균선의 수식과 원리.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부제가 많아요. 즉, 기울기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울기를 가지고 시험과 확산을 보는 게 진리다. 요렇게 다섯 가지의 어떤 부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좀 중요해요.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가 오늘 이제 그 강의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이때까지 어떻게 봤는지, 왜 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정립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동평균선을 왜 사용하는가? 여러분들은 이동평균선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을 왜 사용하냐고 물어보면, 이제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주식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스캘핑을 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가중이동평균을 봅니다. 이동평균선을 왜 사용하냐고 제가 물으면, 그 친구는 이제 저처럼 이제 철저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스스로 이제 그 돈을 잃어가면서 체득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어떤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생 수준이다. 지지와 저항을 보기 위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본다. 이거는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다. 또 혹자는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가격의 이동평균선의 돌파, 이탈,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사용한다. 돌파나 이탈을 보기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한 중학생 수준이다. 적어도 우리가 대학생 수준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고등학생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동평균선을 왜 사용하는가? 내가 이동평균선을 켜놨는데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길게는 481선 이렇게 켜놨는데, 만약 이동평균선 내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켜놨는가?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이 지지와 저항이 아니면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요거를 보기 위해서 아마 켜놓으셨을 겁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걸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만약에 그렇게 지지와 저항이나 돌파, 이탈, 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켜놨다면 여러분들은 헛배우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정말 제대로 배우실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이동평균선은 철저한 후행성이다. 이동평균선은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그 테크니컬한 지표들이 다 후행성이에요. 후행성인데 이동평균선은 더 완벽하게 철저하게 후행성입니다. 왜냐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그날의 종가가 결정이 되고 나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아주 완벽하고 철저한 후행성 지표입니다. 그죠? 종가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그 자체로는 약간 난센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만약에 뭐 지지나 뭐 저항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기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일 이동평균선이 횡보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지나 돌파를 보는 사람들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여기서 반등할 거야. 지지 받을 거야. 이 포인트. 왜? 20일 이동평균선이잖아. 여기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등을 할 거야. 수급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19일 전까지 20일간의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값입니다. 그죠? 종가 평균이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20일 동안에 거래한 모든 사람들의 평균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20일 동안 거래를, 이게 20일이라고 쳐요. 이 20일 동안 거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개미였는지 세력이었는지에 따라서 여기가 지지가 될 것인가 이탈이 될 것인가가 나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20일 동안 거래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래를 한 그 거래량이, 그 거래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 세력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세력이었다면 20일 동안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20일이에요. 20일. 근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20일 동안에 거래한 그 주체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그럼 뭡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왜? 20일 동안에 순매수를 그 세력이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래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거래가 아니라 순매수를, 그러니까 이 20일 동안 사는 쪽에 있었던 그 세력이, 그러니까 사는 쪽에 있었던 그 힘이 그 세력이었다면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만큼 모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물량을 가지고 더 높이 상승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똑같은 20일인데 21선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20일 동안 샀던 주체가 세력이 아니라 개미였다면 어떨까요? 개미였다면. 그럼 이 20일 동안 개미가 다 산 거예요. 세력이 다 개미한테 물량을 떠넘긴 거죠. 그리고 개미는 받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기서 강한 매수 세력이 이거를 지지를 시켜줄까요? 아니죠. 왜? 개미한테 다 물량 떠넘겼잖아요. 당연히 이탈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21선인데 어떨 때는 반등을 하고 어떨 때는 이탈을 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그 20일 동안에 그 매수를 했던 그 주체가 세력인지 개미에 따라
개미인지에 따라서 이게 지지가 될지 이탈이 될지가 다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지지를 본다? 뭐 저항을 본다? 이게 약간 물론 일리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저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논리예요. 차라리 매물대 지지가 더 논리적이죠. 그죠? 이동평균선이라고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차라리 매물대 지지가 더 논리적인 거예요. 더 과학적인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돌파를 한다고 쳐요. 근데 이 돌파를 세력이 하는 돌파인지,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더 높이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돌파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개미가 뉴스에 현혹되고 어떤 패러다임이 고가권에서 과열 패러다임이 발생을 해서 이 잠시 돌파됐다가 다시 이탈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 돌파를 시킨 그 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돌파가 될지 아니면 가짜 신호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돌파하고 이탈도 뭔가 이동평균선으로 보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지지나 저항을 보면, 이동평균선을 보면 안 된다, 돌파와 이탈을 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지나 저항, 돌파나 이탈,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보기에는 약간 논리적으로 빈약하다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과연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이동평균선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식시장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수학에서 먼저 나온 거니까. 수학에서 주식판으로 가져온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과연 지지와 저항이나 돌파와 이탈,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보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약간 논리적으로 빈약하다. 그죠? 크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보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61선 이렇게 있는데 21선이 이렇게 돌파를 한다고 쳐요. 그래서 매수다? 여기서 매수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장기 횡보 박스권 구간이면, 그럼 21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했다가 돌파했다 이탈했다 이걸 반복하겠죠. 그럼 뭡니까? 계속 GC, DC가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용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동평균선의 어떤 진리에 귀결되는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왜 일어나느냐? 이동평균선이 철저한 후행성이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결정이 나봐야 오늘 이 평이 나오는 거고, 내일 가격이 결정이 나봐야 이 평이 나온다. 즉 뭐다? 이동평균선을 예를 들어서 과거 차트를 가져와가지고 뭐 21선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많이 올라갔다 쳐요. 그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보세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탁 지지받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때요? 저 잘 맞추죠? 제가 제가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막 맞추고 자랑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 뭐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동평균선 여기 있는데 가격이 이 시점에서 여기서 무조건 지지 받을 거니까 적극 매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지를 받아야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뭐라고 코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차트 분석을 하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줄 때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탈되면은 바로 이탈에 대한 대응을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탈이 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전재산 때려박지. 저희 집 팝니다. 집 팔고 차 팔고 친구 차 팔고 친구 집 팔고 우리 장모님 자기는 돈 다 끌어당겨가지고 여기서 지지 받는다는 확실한 100% 지지 받는다는 어떤 그런 그게 있으면 제가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제가 뭐 한다고 여기서 방송하고 있겠어요? 어디 해외여행 다니고 있겠죠,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적중률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다? 후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동평균선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수식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N일 이동평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수식은 이렇습니다. 수식은 P0 더하기 P-1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어떻게 되더라? 수식이 P 빼기 P 마이너스 N-1 맞나? 맞습니다. 나누기 N 요겁니다. 요게 수식이에요. P0는 뭡니까? 당일 종가입니다. 당일 종가. 이거는 제가 그 단순 이평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P0가 당일 종가. 그럼 P-1은 뭡니까? 당일에서 하루를 뺀 어제 종가, 그리고 점점점점, 그리고 P-N-1. 예를 들어서 21선이면은 P 빼기 20 빼기 1이니까 19죠? 그럼 뭡니까? 19일 전의 종가. 그죠? 하루 전의 종가, 19일 전의 종가.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다. 21선이면 20일로 나눈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20분에, 예를 들어서 21선이니까, 분모가 20이고 20분의 분자는 자 오늘 더하기 어제 더하기 그제 더하기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마지막 날이 이제 19일 전. 그럼 뭡니까? 19일 전인데 오늘까지 다 더하니까 이게 합산하면 20일이 되죠. 그럼 20일간의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그걸 20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수식인데,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알 수 있는 거,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잘 보세요. 이 정도를 고민을 하셔야 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지표, 보조지표라든지 어떤 그런 뭔가를 사용하려면 그 수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제가 5일선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수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예요. 이 수식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선이라면 분모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오늘 종가, 이게 어제 종가, 그제 종가, 이게 3일 전 종가, 이게 4일 전 종가예요. 그래서 다 합하면 5개죠. 근데 자, 오늘의 종가가 예를 들어서 A고 어제가 B고 C, D, E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1에서 예를 들어서 이평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모라는 이평값이 나왔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똑같이 분모는 5인데, 자, 오늘을, 하루가 지난 날의 오늘을 X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A 값이 들어오죠?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C가 들어오고 D가 들어와요. 그리고 빠지는 값, 이 값이 빠집니다. 그죠? E가 빠져요. E가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값이 X인 거예요. 자,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어렵나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5일선이 오늘의 5일선과 5일선과 내일의 5일선 이 하루의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를 제가 보는 거예요. 자, 5에 오늘이 A라면 자, A, 그 다음에 B, C, D, E 이걸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1일 뒤가 됐어요. 1일 뒤가 되면 똑같이 계산은 5분의 그 다음에 자, 이게 어제가 됐죠. A가 어제 값이 됐잖아요. 그럼 오늘은 자, X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했죠. 그럼 A는 어제의 오늘이었지만 오늘의 어제예요. 그렇죠? 하루가 지났으니까. 근데 A 값이 들어옵니다. 또 B 값도 들어와요. 그럼 C 값도 들어와요. 그리고 D 값도 들어오는데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 이 값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빠져나가요. 이 계산식에서. 그리고 새롭게 X가 들어온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다? D, C, B, A 요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합산값과 이 합산값은 같죠? 똑같은 값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다? 빠지는 값과 들어오는 값의 그 수를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이면 이 4일은 같아요.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제가 이거는 y라고 할게요. 오늘의 값을 y, 그리고 어제의 오늘 값이 x였으니까 x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a가 들어갑니다. b가 들어가요. c가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d가 빠져요. 자, d가 빠지고 y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다? xabc. 자, xabc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즉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가격이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새로 들어오는 이런 원리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제가 다시 60일선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60일선이다. 60일선이면 60일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럼 내일이 되면 이게 오늘에서 내일이 됐을 때 이 이동평균 값이 오르는가 내리는가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새롭게 들어오는 종가와 59일 전에 그 어떤 가격과 내일 들어오는 가격과 59일 전의 가격, 이 두 가격을 비교를 해서 높은 게 빠지고 낮은 게 들어오면 이 평이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낮은 게 빠지고 높은 숫자가 들어오면 이 평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나머지 어제부터 58일 전까지의 가격은 그대로예요. 합산값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계산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하루가 들어오고 하루가 빠지기 때문에 요 원리라는 거예요. 이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느냐 하락을 하느냐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60일선이라면 60일 전 값이 저 위에 높았었는데 이 빠지는 값이 저 위에 높은 값이 빠지는데 들어오는 값이 낮은 값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동평균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가격 속에서 그 기울기로 과거 N일간의 추세를 보여준다.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나요? 이거 좀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4번 구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기울기다.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60일선으로 예를 들었는데 다시 21선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21선이 있는데, 자, 21선이 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일 전의 가격이고, 자, 오늘 새롭게 들어오는 가격이 있을 건데, 자, 20일 전의 가격은 요 수준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새롭게 들어올 가격은 여기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 낮은 값이 빠지고 높은 값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다음날이 됐어요. 또 다음날이 됐는데, 자, 이 다음날로부터의 20일 전 가격은 여기입니다. 이 가격이 빠지고, 자, 이 가격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다? 낮은 가격이 빠지고 높은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상승하겠죠, 이동평균선. 그러면 현재의 이 이틀과 20일 전에 제가 아까 말 실수를 했나요? 근데 20일입니다. 21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현재의 이틀과 20일 전의 이틀의 가격의 수준을 비교를 했을 때 20일 전의 가격의 수준은 이 정도였는데 현재 가격의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모멘텀이 현재가 높다 이거예요. 뭐다? 상승 추세다. 그 상승 추세를 뭐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빠지는 값이 낮고 현재 들어오는 가격이 높다면 그건 당연히 상승 추세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 과거에 비해서 상승 추세인데 이거를 일일이 가격 보고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바로 추세의 기울기다. 즉 이동평균선의 원리는 뭐냐? 추세의 강도, 추세의 어떤 그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기울기는 추세의 강도다. 추세가 강하다, 약하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과거 n일 전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왜? 가운데 값은 같으니까. 결국엔 새로 들어오는 값과 빠지는 값의 차이로 인해서 기울기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결정이 되니까. 즉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보는 도구이고 그 추세의 강도까지 볼 수 있다. 뭘로? 기울기로. 즉 기울기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 추세는 이동평균선을 며칠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보통 많이 쓰시죠. 그럼 5일이라는 건, 5일선이라는 건 뭡니까? 5일선의 어떤 방향과 기울기, 이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인 건가,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인가, 거기에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파른 정도로 그 추세의 강도를 볼 수 있다 그랬죠. 뭐 5일선이라는 거는 5일의 추세를 볼 수 있고, 당연히 20일이라는 거는 20일의 추세를 볼 수 있죠.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을 사용한다는 거는 뭐다? 5일선으로 단기 추세를 보고, 20일선으로 중단기 추세를 보고, 60일선으로 중기 추세를 보고, 120일선으로 중장기의 추세를 보고, 241선으로 장기의 추세를 본다. 이겁니다. 뭐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와 방향을 통해서 단기, 중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의 추세를 입체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잠시 주제를 바꿔서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가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거,
뭐 주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뭐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배추값, 금값, 무값, 양파값 모든 가격이라는 거는요 폭발과 응축, 즉 확산과 수렴의 반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게 이게 크게 폭발을 하면 그 다음보다 응축 과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응축 과정 이거를 채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응축 과정을 상방 돌파하는지 하방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하방 이탈이 되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폭발이 나오는데 그게 위로 가는 폭발인지 밑으로 가는 폭발인지 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확산, 가격의 확산, 그 다음에 수렴, 수렴 또 확산. 예를 들어서 상승 N파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뭡니까? 폭발했다가 이제 수렴을 거쳐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해내면서 전고 돌파하면서 또 폭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하락의 바닥에 이렇게 패턴이 나온다면 하락 폭발한 이후에 수렴을 거치고 이 수렴의 상단을 돌파를 해서 나가면 뭐다? 추세가 바뀌고 바닥을 찍고 돌리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즉 가격이라는 것은 폭발과 응축, 확산과 수렴의 반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폭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동평균선이 지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폭발을 한다면, 그렇죠? 기울기가 만약에 상방으로 폭발을 한다면 위쪽으로, 하락으로 폭발을 한다면 아래쪽으로 기울기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이 노려야 될 포인트,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 포인트는 이런 급격한 폭발 도중이 아니라 응축의 끝, 그리고 재폭발 시작점에서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폭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게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이 이날이에요. 그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못 들어갑니다. 왜? 내가 사고 나서 고점 찍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폭발을 계속 지속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건드리느냐? 자, 폭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응축이 일어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뭐 그린 겁니까? 삼각수를 그린 거죠. 자, 이렇게 삼각수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폭발 이후에 자, 응축이 일어났는데, 이 응축 이후에 자, 이게 위로 만약에 매수의 관점이라면 위로 재폭발 하려는 그 포인트, 재폭발 시작점, 시작 지점,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재폭발 시작점이라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이 진입을 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폭발 지점에서는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내가 사면 바로 내가 사는 지점이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당연히 매수를 안 하겠죠. 근데 하락을 끝내고 다시 상승을 해 나가는 이 자리가 우리의 매수 포인트란 말이에요. 즉 눌림목이라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상승 폭발했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또 수렴이 나왔어요. 응축이 나왔습니다. 위로 폭발한 다음에 응축이 나왔는데 이거를 재돌파하는, 그죠? 요 자리, 요런 자리가 뭡니까? 폭발 이후에 응축을 거쳐서 재폭발하는, 그죠?
요런 자리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를 못해요, 사실. 이게 위로 돌파해서 올라갈지 이탈돼서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이건 모르기 때문에 요 응축 구간에서는 우리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폭발 이후에 응축을 하고 응축을 끝내고 재폭발하는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노릴 곳은 바로 폭발 이후에 반드시 나오는 응축, 그리고 그 응축 뒤에 반드시 나오는 폭발, 그 폭발이 상방으로 갈 때 우리는 이게 재폭발 시작점이라, 이걸 재폭발 시작점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기에 가장 완벽한 게 바로 이동평균선. 무슨 삼각 수렴도 아니고, 삼각 수렴도 아니고, 뭐 무슨 채널도 아니고, 이동평균선이 가장 완벽합니다. 이 재폭발을 보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마지막, 즉 기울기를 가지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수렴과 확산을 보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본질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의 이런 원리는 이 폭발과 재폭발 시작 시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원리는 그 캔들하고 이동평균선이 붙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붙고 이런 자석 같은 효과가 있죠. 그 효과가 나오는 원리이기도 해요. 자, 봅시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재폭발 시작점은 어떻게 찾는 것인가? 이동평균선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볼게요. 제가 차트를 켤 겁니다. 이 평을. 제 관심 종목 중에 도전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제 관심 종목이에요. 자, 그 차트의 과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가격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죠?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서 고점이 여기 딱 찍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고점. 그리고 나서 폭발 뒤엔 자 반드시 응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응축. 그죠? 그러면 그 응축 기간에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응축을 합니다. 그죠? 응축을 하는데 잘 보시면 이동평균선 지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캔들보다 느리게 따라가요. 근데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느리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고점이 지금 520평이 바로 꺾여요. 520평은 금방 꺾이죠. 그 이후에 고점은 여기인데 21선은 빨간색인데 여기서 꺾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아직도 61선은 상승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꺾여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121선은 더 늦게 상승하다가 여기서 꺾입니다. 그죠? 자, 제가 지금 꺾이는 걸 얘기했어요. 뭐다? 기울기가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울기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61선은 좀 더 올라가다가 뒤늦게 꺾이고요. 그죠? 121선은 더 가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죠? 뭐 241선은 더 뒤에서 꺾이겠죠. 그럴 때 21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했다 하겠죠. 이 수렴 기간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 삼각수렴이라고 쳐봐요. 삼각수렴이다. 그러면 21선은 20일의 어떤 추세니까 올라갔다가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 상승했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61선은 21선보다는 21선 좀 경망스럽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61선 조금 무게감 있게 이런 식으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121선은 좀 더 무게감 있게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죠?
241선은 정말 엉덩이 무겁게 요렇게 갈 거예요. 자, 여기가 삼각수렴, 즉 응축 구간을 제가 이동평균선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평이 모여요. 이게 이동평균선의 지효성과 그 다음에 추세의, 그러니까 그 모멘텀에 의해서 추세가 변화하는 것을 기울기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그럼 이렇게 모였다는 거는 뭐다? 제 수렴이, 그 응축이 거의 끝나가고 조만간에 방향이 나올 거다. 요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자, 잘 보세요. 241선이 지금 검은 선이거든요. 241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241선 지금 요 시점에 241선의 각도는 이렇단 말이에요. 요 각도예요. 그죠? 이날의 241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241전 240봉을 보면 보세요. 자, 이게 241입니다. 그러면 이날부터 240일 전인 요날까지 얘 모든 값을 다 더해서 240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종가가 지금 이 수준에서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죠, 가격이. 근데 과거에 빠지는 값은 어디 값입니까? 요 가격이 계속 빠지죠. 빠져도 요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요렇게 빠지고 들어오는 가격은 요렇게 들어옵니다. 뭐다? 과거에 낮은 가격이 빠지고 높은 가격이 들어오잖아요. 그 뭐다?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현재 이 날은 과거 241을 통틀었을 때 상승 추세에 있다 입니다. 그거를 의미해요. 왜냐면 과거 240일 전에 비해서 현재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상승 추세다. 240일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추세는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근데 추세라는 거는 폭발을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격이라는 거 폭발하면 이제 응축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가격을 부드럽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결국 이동평균선도 뭐다? 가격만 이렇게 폭발을 한 다음에 응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도 폭발을 한 다음에 반드시 응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41선이 폭발을 한 이후에 점점 가격을 줄여 나가면서 응축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61선은 여기서 응축이 이미 시작됐죠. 61선. 그리고 121선은 여기서부터 응축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61선은 이 부분부터 응축이 들어갔고 121선은 여기부터 응축이 들어가고 응축이 완성이 됐고 241선은 여기서 응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즉 뭐다? 기울기가 상승했다가 응축 과정에 눕는다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누웠다는 거는 뭐다? 240일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241선인데 241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날이라고 칩시다. 241선이 수평에 가깝죠. 그러면은 이걸 땡겨봐 보겠습니다. 오늘로. 자, 보세요. 오늘의 가격과 241전의 가격 수준이 뭡니까?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241선이 눕는다는 거예요. 즉, 이 기울기가 눕는다는 거는 뭐다? 240일 전 가격이나 오늘의 가격이나 또이 비슷한 상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1선이
상승 폭발을 한 이후에 누웠다는 거는 20일 전이나 오늘이나 가격이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즉 뭐다?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다가 누웠다는 거는 응축 구간이다 라는 거를 대변해 준다는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의 원리라는. 왜? 과거의 값이 빠지고 현재의 값이 들어오는데 과거의 값이랑 현재의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이동평균선이 누웠을 때 그때 가격이 어디로 튀는지에 따라서 이게 상방 재폭발인지 하방 재폭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241선은 장기선이죠. 장기선과 그 다음에 중장기선과 그 다음에 중기선과 중단기선과 그 다음에 단기선이 모두 한 점으로 모인다면, 이 한 점으로 모인다면 그거는 단기 추세도 중기 추세도 장기 추세도 모두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추세들이 지금 한 점에서 모였어요. 모든 추세들이 뭐다? 응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는 60일의 추세는 응축을 하고 있지만 240일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240일의 추세는. 그죠? 60일의 추세는 응축인데 240일은 상승을 하고 있으니 이건 60일의 추세만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60일의 추세만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60일의 추세로 상승을 해도 60일의 추세만큼 올라가는 거고 하락을 해도 60일의 추세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121선, 241선, 61선, 21선이 모두가 한 점에 모인다는 거는, 한 점에 모여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장기도, 중기도, 단기도 전부 다 응축 구간에 들어갔다. 즉 모든 추세가 응축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응축의 정점 이후에는 반드시 폭발이 나오는데 그 폭발의 방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동평균선의 대순환 법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정배열과 역배열. 이게 단중장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장중단으로 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제가 5일과 20일을 지워버리겠습니다. 5일과 20일을 지웠어요. 자 보세요. 보시면 요 부분부터 볼게요. 60일과 120일과 240일이 한 곳에 뒤엉켰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다? 응축의 맥점이 왔다. 이제 곧 방향이 나온다. 이게 어느 방향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박스권이 반드시 만들어진다. 반드시 박스권이 만들어져요. 박스권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시점. 여기서, 자, 여기서는 60일이 단기예요. 그리고 120일이 중기고, 240일이 장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시점부터 가격이 뭡니까? 이 박스권을 하단 이탈을, 자,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있는데, 박스권을 하단 이탈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방으로 돌파해 나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 이 시점부터 뭐다? 장, 중, 단, 뭐? 역배열의 시작이다. 역배열의 시작이, 즉 확산 이후에 수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폭발 이후에 응축, 그 다음에 재폭발이 아래로 나온다. 뭘로? 역배열. 그러면 자, 이 시점부터는 뭐다? 숏이다. 그리고 이거는 장기간 숏으로 간다. 왜? 제가 60, 120, 240을 봤기 때문에 장기간 숏으로 간다. 즉 이 포인트, 여러분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거는요, 자,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정배열이죠. 지금
이 자리 정배열이잖아요. 요 자리. 그죠? 이게 60일, 120일, 241로서 단중장 정배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배열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정배열의 시작점에서 사고 있어. 역배열의 시작점에서 그러니까 정배열의 시작점에서 롱으로 가는 거고, 역배열의 시작점에서 숏으로 가는 거예요. 그 원리는 바로 가격의 폭발 이후에 응축 다음에 재폭발인지, 아래로 재폭발인지, 위로 재폭발인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동평균선이 가장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뭘로? 기울기가 눕는 걸로. 반드시 눕게 돼 있어요. 반드시 눕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폭발 이후에 반드시 눕게 돼 있어요. 그 누웠을 때에 단기와 중기와 장기가 서로 뒤엉키다가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갈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게 하방으로 가는지 상방으로 가는지, 이게 정배열로 다시 가는지 역배열로 가는지,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뒷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쭉 하다가 자 241이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죠? 241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241이 누웠어요. 어디서? 이 자리에서. 그죠? 누웠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따로 이격이 이렇게 심하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붙었죠. 60일과 120일, 240일이 이제 엄청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뭐 240일 누웠을 때. 그러다가 자 가격이 상방으로 튀면서 이 평이 단, 중, 장 이 자리부터 뭐다? 이 자리부터 정배열이 시작된 거예요. 요 자리부터. 요 날부터. 그럼 뭐다? 이제는 하락.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응축을 끝낸 다음에 자 폭발, 그 다음에 응축, 그 다음에 자 이 자리부터 이동평균선이 이 자리부터예요.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의 초입은 요 자리죠. 요 자리부터 뭐다? 다시 폭발. 근데 폭발이 아래로 가는 거죠. 아래로 갔어요. 그죠? 자 폭발, 그다음 요 구간 응축 구간, 그리고 응축이 끝났는데 아래쪽으로 하단 이탈되면서 다시 재폭발. 그 다음에 241이 자 수평이 되는 이 순간부터 여기 재폭발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응축입니다. 요까지가 응축이에요. 하락을 했다가 요거는 상승이 아니라 이거는 응축입니다. 응축. 요 구간이 응축 구간이고, 응축 이후에 재폭발이 아래로 나올지 위로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동평균선 241선이 누우면서, 그러면서 241선도 눕고 60도 눕고 120도 눕는 이 자리 이후에 다시 이동평균선이 어디로 가는 거야? 보세요. 60일 위로, 120일도 위로, 240일도 위로 가면서 요 자리부터 정배열, 단, 중, 장이 나오죠. 그럼 뭐다? 이 자리부터 다시 롱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폭발이 나왔어요. 그죠? 폭발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60일이 또 눕습니다. 60일 누워요. 120일도 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0일도 눕기 시작해요. 그죠? 240일도 눕죠. 그럼 뭐다? 이 자리가 또 폭발 이후에 응축 구간입니다. 응축인데 자 이 자리에서 보시면 자 60도 눕고 120도 눕고 240도 누웠는데 자 다 누운 상태에서 가격이 밑으로 빠지면서 241도 이탈을 했어요. 뭐다? 여기서부터 요 자리부터 이동평균선이 이제 약간 지호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제 그 60, 120, 241 이 세 개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수입평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느릴 수가 있습니다. 요 자리부터 뭐다? 지금 역배열의 시작인 거죠. 그 뭐다? 이동평균선상 이 자리부터 다시 숏인 거예요. 여기부터. 그죠? 여기부터 숏인 겁니다. 쭉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는 숏을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수의 관점은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또 똑같은 거예요. 매수는 어딥니까? 이제 삼척동자도 알겠죠. 그러면 241선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241선 하락을 하면 241에 하방 폭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하방 폭발이 다시 누울 때, 그리고 그때에 120일도 눕고 60일도 눕는데, 얘들이 한 대 뒤엉켜 있다가, 서로 뒤엉켜 있다가 다시 정배열이 될 때, 정배열이 시작될 때, 단, 중, 장이 시작될 때, 이때가 매수의 급소다. 어딥니까? 여기죠. 그래. 241이 내려오다가, 자, 누웠는데, 근데 120일은 미리 눕기 시작했어요. 미리 눕기 시작해서 계속 눕고 있고, 그 다음에 60일은 여기서부터 누웠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누웠다가 하다 뒤섞이다가 이 자리, 그죠? 여기가 정확하게 이 자리죠. 지금 딱 잘라보면 리플레이로 이 자리인 거죠. 그럼 여기가 뭐다? 60일과 120일과 241, 단, 중, 장, 그죠? 정배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격이 심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조정 이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죠? 봅시다. 아까 어디였지? 아까 어디였지? 이 자리였죠? 정배열이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질 때 높잖아요. 그럼 뭐다? 조정을 고려를 해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한다. 그죠? 그럼 평단이 한 이쯤 되겠죠? 그럼 뭐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폭발. 재폭발. 그죠? 그리고 여기도 뭡니까? 240일 누워요. 240일 눕고, 그 다음에 120일, 60일도 이제 다 상방으로 폭발을 하다가 다 눕기 시작합니다. 그죠? 누워가지고 얘들이 이제 한 대 어우러질 거예요. 뭐다? 이 구간이 응축 구간이다. 근데 응축 구간에서 다시 뭐다? 정배열로 갈지, 역배열로 갈지, 그 초입만 보면 된다. 그죠? 여기는 응축을 하다가 정배열이 되는 듯 했으나 다시 가격이 이탈하면서 뭐다? 역배열로 가는 수순이죠. 이탈돼. 다시 재폭발. 아래쪽으로 재폭발. 그죠? 요런 구간이 가장 완벽한 매수 타점이죠. 그죠? 지켜보다가 가격이 상방으로 무조건 채널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채널이나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게 뭡니까? 대칭삼각형 패턴이죠. 보시면 이렇게 대칭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이거 상방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만났다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다 이렇게 모여들다가 다시 벌어지는 시점, 이 시점을 잡는 거다. 이게 이동평균선의 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차트가 다 똑같아요. 모든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 폭발 이후에 이평이 서로 막 섞이죠. 이평이 지금 막 트위스트를 주잖아요. 60일, 120일, 240일 지금 뒤섞이잖아요. 그럼 뭐다? 반드시 여기는 채널이 발생한다. 채널이나 패턴. 근데 그 채널을 뭡니까? 상방 돌파했죠. 역시 정배열이 나타납니다. 뭐다? 채널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뒤섞인다는 거는 단기, 중기, 장기의 모든 추세가 횡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 그 횡보는 당연히 횡보 채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상방 돌파. 뭐다? 매수 시점. 그리고 쭉 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이 이동평균선에서 무슨 여기 지지어 정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지가 여기에
60일 지지받을 거야? 뭐 바로 이탈. 그죠? 240일 지지받을 120일 지지가 어딨어요. 120일 넘나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매수하실 거예요. 뭐 241선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 그런 의미 지지와 저항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은 철저하게 폭발 이후에 응축을 보는 그 용도예요. 폭발 이후에 응축을 보기가 용이한 이유가 이동평균선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값이 빠지고 현재값이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변한다. 기울기가 변한다는 것은 기울기가 폭발 이후에 응축 구간이 됐을 때 기울기가 눕게 되고,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눕게 되면, 누워서 트위스트를 추게 되면, 그러면 응축이 거의 극심한 응축 상태가 되는 거고,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그럼 이때에 상방으로 가격이 가는지 하방으로 가격이 가는지, 그리고 그 모습은 이동평균선에서 정배열이나 역배열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돼요. 그때의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한 것. 그게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 이동평균선에서 제가 12부의 수렴과 확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 지지와 저항, 돌파 이탈,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한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니 과거값과 현재값의 차이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한다. 그리고 확산 이후에 수렴 과정에서 기울기가 눕더라. 그리고 이 눕는 게 장중 단기의 모든 추세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누우면, 그러면은 그때가 응축의 정점이고 곧 그 이후에 재폭발 시작점이 나타난다. 그 시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아시겠죠? 역시나 말이 많아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네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마무리 정리를 좀 하자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동평균선으로는 어떤 추세의 폭발, 가격의 폭발 이후에 반드시 나오는 응축, 그 응축의 맥점을 살펴볼 수 있고, 이동평균선으로 그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튀는지, 그거를 정배열과 역배열, 그 이동평균선 대순환 법칙에 의거해서 그걸로 알아볼 수 있으며, 그 시점이 바로 매수의 맥점이 되고, 매수의 극점이 되고,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그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누웠다가 다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새벽 5시인데 잠이 와가지고 횡설수설하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가격에 하품이 잠이 와가지고 하품이 죄송합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수렴과 확산을 보는 거다. 그리고 매수 맥점을 찾기 위해서 보는 거다. 지지와 저항이나 돌파 이탈,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보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네요. 잘 자요. 안녕.